헌법소원 심판은 그 의미가 입법 작용 외에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그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본래 목적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법권에 대한 통제의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권에 대한 통제의 의미보다는 이제 입법권에 대한 통제의 의미가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특색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보시면 선영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요건에 있어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작용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법 작용은 배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입법 작용과 행정 작용이 남지만 행정 작용 역시 뒤에 보시다시피 소위 말하면 보충성 원칙 때문에 일단 다른 사법 구제가 가능하다면 역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사실상 통제 제도가 없는 구제 절차가 없는 입법 작용에 대한 주된 권리구제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역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68조 그대로 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제2장 우리 헌법 제10조부터 36조에 규정된 헌법상 기본권 외에도 제7조 혹은 제8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라든지 직업공무원제도 혹은 정당의 설립의 자유, 그 다음에 41조, 66조죠. 그 다음에 100조 이하 등에서 선거권,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밖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들이 인정되고 있고, 그 다음 제10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본권들에 대해서도 역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평등 원리에서 도출되는 헌법상 평등 원리 위반을 가지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몇 가지 사건에서 기본권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등 원리 위반이라고 해서 평등권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인정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평등 원리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줬기 때문에 이를 객관식 문제 나올 때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여러분께 팁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될 때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평등을 끌고 들어가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잘못 다루었던 판례들을 가지고 주장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법률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분으로서는 계속 그 판례를 가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변호사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평등을 근거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판례긴 하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는 것. 물론 헌법재판소가 다 출제돼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스스로 그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평등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8조 1항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이때 침해받았다는 의미는 뭐냐가 바로 세 가지 요건입니다. 침해받았다, 어떻게 침해받은 거 말합니까? 법적 관련성이라고도 말하는데, 혹은 청구의 능력이라고, 청구 적격이라고도 말하는데, 소위 말하면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즉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기 관련성이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제도 자체는 주관적인 기본권 보장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에 의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본권을 다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때 교수님 자기 기본권 다루지 않는 적도 있나요? 예컨대 단체가 개인을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혹은 개인이 단체를 위해서 할 때 그 기본권이 개인의 기본권인지 단체의 기본권인지 이런 구분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직접 제한한다는 것은, 침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 자체가 이제 주로 입법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이제 주요한 대상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뭐 어떻게 문제되느냐? 보통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별적으로 누구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무엇을 통해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권리 침해가 확인될 뿐입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인에게 구체적인 처분이 없으면 사실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체로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성 인정할 수 있고요. 또 현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권리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장래 법률의 적용을 기다려서 그 법률이 나중에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이르러서야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현재 침해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침해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재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직접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 개념에서도 과거에는 직접 제한하지 않는 간접적인 제한은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본권 제한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수입 고시 사건에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을 본다면 사실 직접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는 예외적 결정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호사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성공시키기 위한 적법요건 부분에서 성공시키려면 직접 침해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과 현재 침해하더라도 발생이
확실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때 적법요건에 있어서 법적 관련성을 잘 입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다만 68조 1항 제2문에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구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 나서는 것이다.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장기를 두신다면 결국은 무엇을 잡는 게 장기의 승패의 목적입니까? 왕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장에 서서 가장 먼저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다른 조치들을 취하고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나서는 것이 헌법재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보충성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규범이 보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대한 규범이고 원칙적 규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고 정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개입해서 구조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규범상 성격에 맞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제 가능성도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 내지 시간의 낭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해서 청구를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헌법재판소법 조문 자체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외이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는 뭐 재판해봐야 아무런 권리 구제 또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해서 다루게 됩니다. 권리보호 이익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그 당시 또 재판을 할 당시 결정할 당시까지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리침해 사실이 끝나서 더 이상 권리침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기껏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뭐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무의미한 명목적인 재판만 될 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 보호 이익이 실제로 없더라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 가능성입니다. 침해의 반복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용자들과 관련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곧 그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뭐 배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나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재판 안 할 거냐? 아니, 그 뒤에 다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두 번째, 그 기본권 침해 상황을 헌법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만큼 그 기본권 침해 상황을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대할 때. 첫 번째, 반복된 침해 가능성. 두 번째, 그 침해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비록 주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 측면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줍니다. 여러분이 기록형이든 서술형이든 혹은 선택형에서도 요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 청구의 적법에 있어서 청구 적격에 있어서의 세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이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의 예외적인 인정, 권리보호 이익의 예외적인 인정, 요 세 가지 정도는 거의 암기하고 항상 주관식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객관식에서도 사례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조 1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변호사 강제주의,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청구기간 어떻게 돼요? 심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적용이 됩니다. 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경우 배제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5가지 심판 사건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공법 기록형 할 때, 공법 실무할 때 배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들, 디테일한 것들은 헌법 소송법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이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헌법 재판 제도에 대한 평가를 잠깐 언급하고 국가조직론 부분은 국가기관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제도를 돌이켜보면 사실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실제로 실시되었습니다.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 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거의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에 첫 이제 판례집이 그다음에 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4학년 때 이제 한 2년 정도 쌓인 판례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2, 3년 쌓인 판례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은 상당히 강력하게 발전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방금 전에 했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있어서 자기 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법 조문 자체에서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인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줄 것인지가 정해졌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이유 때문에 사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이 청구의 적격 문제를 계속 확장해 오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제도도 상당히 활발한 헌법재판의 한 내용으로서 발전시키는데 헌법재판소가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혹은 다른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헌법 규범의 규범성 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대로는 예컨대 수도이전 결정에 대한 위헌 판단과 같이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일정한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도 헌법재판소가 통제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재판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 말씀드렸죠? 상당히 준엄하게 대통령을 비판해 놓고도 탄핵 결정을 못했어요. 왜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기는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얻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국가배상권 제한에 관한 29조 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더라도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평가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법원에서의 재판과 달리 정치 과정에 대한 판단들을 많은 경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결정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과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아직 30년이 안 된, 이제 곧 30년이 되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이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을 가능한 한 중단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한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 동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재판관을 공석을 두도록 한 것은 상당히 입법권에 있어서, 특히 현 정부에 있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획책 내지 상당히 반헌법적인 처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독립이란 것이 사실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수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피곤하죠. 매번 새로운 판례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점차 객관적 질서로서의 헌법 규범의 어떤 수호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까지는 모르더라도 80점 이상 헌법재판소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평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헌법의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 학기 동안 국가 조직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국가 조직의 원리에 따른 국가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기능과 작동과 권한, 그 다음에 그의 제한, 또 상호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헌법 주문으로 보면 40조부터 110조, 114조, 113조인가요? 헌법 재판소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보통 보면 헌법 1 시간의 진도를 이렇게 나가실 때
헌법 원리부터 하시고 국가기관 나중에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조직론을 할 때 왜 국가기관의 구성과 원리를 먼저 했냐면 원리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각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상적인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후반부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헌법 질서를 이해하는 데는 원리가 중요하지만 수험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다? 국가조직의 구성과 권한 행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객관식 선택형 문제에 있어서 잘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헌법의 내지 헌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해서 처음에 다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다 하셨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헌법의 통치조직에 해당되는 국가조직 부분을 다 다뤘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제일 먼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헌법이 가지는 특수성이 몇 가지 있다는 점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헌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 규범에 비해서 추상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법 규범력도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간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구체적인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헌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접근한다고요? 민사와 형사가 가장 먼저 접근합니다. 공법 사안도 행정법 규정들이 접근하는 것이지 헌법은 먼저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헌법 사안을 조금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서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헌법 규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심지어는 이념적이기까지 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념적인 표현이죠. 법치주의도 사실 상당히 이념적인 표현입니다. 자유주의도 역시 이념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헌법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개별적인 개념의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그런 점에 있어서 헌법은 정치적인 성격도 강합니다.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입장이 보수냐, 약간 진보냐, 이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헌법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정치적 과정을 정치 사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 헌법 자체가 정치적이어서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헌법의 특성 그냥 헌법학의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헌법의 개념이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헌법이란 시창군 배워보니까 뭔가 같아요. 헌법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국민의 기본권. 자, 목적은 뭐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네,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그러니까 대학 혹은 기업 혹은 학생회 등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직이 있지만 무엇보다 헌법은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와 관련된
세 번째. 네, 가장 높은 규범이라고 할 때 이 높은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는 효력에 있어서 최고이면서 규범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규범을 도출해내는 근거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성격의 헌법의 근거에서 법률이 나올 수 있고 법률의 근거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제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여러 가지 법 규범들의 내용이 그냥 어디선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그 근거에는 법률이, 그 법률의 근거에는 헌법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규범 단계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하지만 효력으로서는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효력을 가지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 권한과 한계 등을 규정한 것을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여러분들 헌법 조문 자체를 가만 보시면 첫 번째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의 어떤 전반적인 역사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제 1장은 뭐죠? 총강이라고 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들,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제 2장은 기본권, 그리고 제 3장부터 4, 5, 6장까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기능과 기관, 그 다음에 제도로서 선거, 지방자치, 그리고 경제질서가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에 헌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깊이 안 하시게, 나중에 이제 하실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고 보통 이제 수험으로만 배우다 보면 헌법의 어떤 의미와 관련돼서 깊이 안 다루시긴 하는데, 사실 재밌게도 헌법의 발전은 언제 헌법이 발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인 혼란기에 헌법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요즘에는 중요한 판례들이 별로 안 나와요. 정치적으로 어떤 안정감이 있으면, 주로 어느 때 역동적일 때. 근데 이건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니라 칼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헌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에서 책으로서 헌법의 내용을 이제 구축을 많이 했는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헌법적인 혼란,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보고선 이제 나름대로 헌법학이 가져야 될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의 내용이라는 것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나서야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를 인정한 규범인 동시에 정치적인 현실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당위로서의 규범, 그 다음에 현실로서의 규범, 두 가지 성격을 헌법 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을 보실 때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는 어떤데 라고 하는 현실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관들은 어떻게 뽑는다고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 장관들? 헌법 조문으로 보면? 헌법 조문으로 보면? 누구 중에서? 국무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뭘 먼저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국무위원을 먼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중에 뽑아야 되는데 현실은
현실은 장관 임명하면 그냥 국무위원이 되는. 그럼 뭐 틀렸냐? 라고 할 때 엄격하게 헌법을 해석하면 전부 다 위헌인 것이죠. 그렇죠?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점. 근데 그것은 이유가 헌법 개정 과정 중에서 변화된 사정이 고려가 안 된 채로 그냥 조문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헌법의 개념, 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국가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 조직과 구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공동체는 헌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은 영국에도 헌법은 있죠. 또 얼마 전에 무슨 대회를 했어요? 무슨 대회를 했어요. 몇십 년 만에. 그러고는 정치적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 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왜요?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구성에 관한 최고법규라고 한다면 그런 규범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 근대 사상의 발전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함은 기본권의 보장과 권력분리 원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진정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의미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사회권의 발전, 그 다음에 헌법 재판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헌법 규범을 좀 더 강력하게 보장하고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약간 제한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요?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가 지배되어야 되는데 사실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에 의한 결정인데 그런 권한이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 규범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은 근대 시대에는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헌법률심사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헌법 규범의 최고 규범성이 조금 더 보장되는 과정 가운데 헌법재판제도가 이제는 일반적인 헌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원리, 적극국가 원리, 실질적 법치주의. 그러니까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냥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날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요. 법치주의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규범의 특성, 어떤 특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규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가만 보면 기본권을 보장하고요. 헌법을 보면 국가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권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개정하는 것도 역시 헌법 규범의 특성입니다. 헌법의 기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국민들에 대한 통치권, 지배적인 공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그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지 않는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통치권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헌법의 분류, 헌법의 내용 어떤 것으로 헌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학사들은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은 구분할 때 명문화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법전이라고 하는 조문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민정헌법 또는 군주가 만들면 흠정헌법, 국가끼리 연합해서 계약으로 하면은 국약헌법 등등등. 헌법을 개정하기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으로. 그 다음에 헌법을 제정한 국가의 정치 공동체의 이념이 사회주의에 근거하고 있느냐,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국가의 권력이
분산되었느냐 아니면 통합되었느냐에 따라서 전제주의와 입헌주의 헌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날 일반적인 헌법들은 다 어때요? 웬만해서는 성문헌법이고 다음에 민정헌법이고 그 다음에 글쎄 연성과 경성은 조금 정도의 차이긴 합니다만 뭐 헌법 개정이 아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분의 정치적 의사만 합의하셨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일부에서는 또 뭐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경성인 것 같은데 독일의 경우는 연성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까지 62회인가 64회가 개정됐어요. 우리보다 1년, 2년 늦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필요하면 다 개정합니다.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그런데 기본권 개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60회가 넘는 헌법 개정 중에 55회 정도가 국가조직에 관한 것이었고 뭐 몇 회만 기본권 조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헌법의 구분에 실익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의 구분이 조금 실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미 했어요. 우리 헌법 제103조와 그 다음에 몇 조죠? 헌법재판소법 제4조의 내용 이미 우리 숙제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조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입니다. 둘 조문의 차이? 네, 차이. 또 헌법에 정했느냐? 법률에 정했느냐?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조문을 바꾸려면? 103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국회 3분의 2 국민투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을 깨려면 국회에서 과반수만 뭐에 차이가 있습니까? 개정에서 난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에 있느냐 법률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혹시 법의 일반적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라고 한다면 개념상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형식적으로 헌법 전이라고 하는 데 있어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지원, 대표적인 실질적 의미의 헌법 얘기해 보세요. 네? 관습헌법? 규백, 대표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 자, 개념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뭐예요? 개념상? 네, 헌법 전에는 없지만 헌법 사안을 담고 있는 것. 예컨대 정부도시법, 또 국회법, 또 선거법, 정당법. 왜요? 중요한 국가 사안, 국가 운영의 사안, 헌법적인 사안인데 어디 있다? 법률에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만약에 규백 위헌 법률 심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심사 기준은 뭐다? 위헌 법률 심판에 있어서 심사 기준은 뭐예요? 헌법이에요. 근데 헌법 사안이 법률에 있으면 심사 기준은 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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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심사 기준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예, 그래서 구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법률에 있다고 그거를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심사 기준 삼아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어떻게?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예컨대 위헌 정당 해산. 수성군. 위헌 정당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정당의 개념을 구해야 돼.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어디 있어요? 그런 개념이?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정당의 개념? 2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정당이라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행동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자, 그러면 저번에 얘기했던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정치학에서 오는 거지. 헌법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정당 개념. 그러면 이 법률상 개념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써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법률은 사실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아닙니까? 대상이지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개념상 우리가 구분하고 실제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다. 언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딜레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대체 헌법의 법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 전반을 법원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헌법의 법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죠. 헌법전 기본적으로 헌법의 법원으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헌법 원리. 헌법 조문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헌법 위헌 심사라는 데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 선례로서 해석에 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민법과 비교해 볼 때 관습법이라고 하는 관습 헌법을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됩니다. 한 가지 개념과 관련해서 관습 헌법과 헌법 관습법은 조금 차이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언어적인 유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일에서는 개념을 좀 구분하고 있고요. 관습헌법은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다수 견해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관습헌법이고 뭐가 헌법관습법이냐?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사실 별로 없고요. 헌법관습법을 이야기할 때 비례원칙 같은 거를 헌법관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독일 헌법 조문에는 비례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통해서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헌법 관습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도 이전 사건 결정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도출했는데 그에 대한 사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헌법은 민법에서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 보고 있듯이 헌법에서도 헌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입니다. 자, 관습헌법에 대한 사례. 어떤 내용입니까? 사건, 사실관계? 자, 누가 언제 그 제안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예컨대 서울시민, 공무원, 서울에 사는 공무원 행정수도 이전하면 공무원도 다 내려가야 돼. 지금 세종시에 일부 공무원 내려가 있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돼! 난 내려가기 싫어. 물론 이기심의 발로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볼 가능성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주장했더니 헌법재판소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을 수도로 하는 게 네. 이때 관습헌법. 자,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게 헌법 조문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이야. 무슨 헌법? 관습헌법. 관습헌법이 뭔데? 라고 했더니 헌법재판소 그 기준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관습헌법이 뭐다? 어떤 게 관습헌법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창엽, 헌법사항이 어떤 건데요? 헌법사항이 뭔가를 따지려면 뭘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헌법이 뭔지를 개념 정의해야 돼요. 그죠? 아까 그래서 제가 헌법 개념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조직의 권한의 기능의 행사에 관한 중요한 최고 규범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 사안에 들어가는 것 어떤 내용들? 예컨대 네, 국가 조직. 자, 서울은 국가 조직에 관한 문제인가요? 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컨대 뭐가 국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국어, 국화, 국기, 국가 이런 거 중요한 국가의 사항 아니냐. 그런데 모두 수도도 글쎄요. 약간 의문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제주도에 있다고 한양대학교가 아닌 겁니까? 네. 자, 청와대는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전에 한성도 전쟁이 나니까 이전했는데.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국가기관의 권한과 기능하고 그것의 장소가 헌법적 사안이냐? 권한이 무엇이냐? 기능을 어떤 걸 담당하느냐는 헌법적 사안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장소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게 헌법적 사안이냐?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사안이다 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국민적 합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적 합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나요? 여론조사 안 했어. 한 가지 하지만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때 누가 투표했어요? 국민들이 투표했어요. 국민들이 원했어. 그럼 최소한 국민적 합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없대요. 자, 또 어떤 사안?
헌법적 관행의 명확성. 헌재는 뭐라 본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란 건 500년이 시조선, 물론 그 전에 고려는 해당이 안 되죠. 자, 명확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오히려 대구 경북 분들은 반대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천년의 신라 전통. 어디 경주, 영남이지. 자, 모르겠습니다. 과연 명확한지. 근데 헌재는 명확하다고 봤고요. 어떻게 지낸다? 그 전통이 중단되지 않은, 그에 반하는 다른 내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없었다. 이 말입니다. 글쎄요.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양은 왜 수도가 안 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반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자, 요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대로 그대로 바꾸면 헌법적 사안에 대한 명료함, 그 다음에 지속,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적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헌법적 사안에 관한 명료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고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뭐다? 그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규범력이 발생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뭐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3조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고 헌법재판소법 4조 바꾸려면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니네는 지금 법률을 개정한 거야. 이거는 안 돼. 왜? 헌법사항이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법률 개정 안 되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 법률의 위반성을 판단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내고 유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요. 헌법 규정이 없는데 추상적인 내용을 만들어 놓고 유연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해 보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만들어서 법률을 유연으로 결정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런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어디에도 수도가 헌법, 서울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유연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가장 잘못된 결정, 최악의 결정을 몇 개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게 이 수도 결정, 수도전 결정을 첫 번째 잘못된 헌법재판소 역사의 오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론적으로 상당히 약해요. 본인들이 이론을 통해서 그냥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행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대체 어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무슨 내용을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까? 대상이 없는데. 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대한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제정과도 같은 판례가 아닌가 그런 비난을 해보셨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서울이 관습헌법이다라고 할 때 헌재가 제시한 요건 중에 국민적 합의라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면 헌재는 서울이 관습헌법이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네. 판시한 게 아닌지. 네. 그러면 도리어 대통령 선거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보셨고 그거에 대한 국민의 투표가 있었다면 옮기는 데 대한 또 합의가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존의 서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상실했다고 봐서 관습헌법 요건을 결여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나요?
국민적 합의를 어떤 근거를 해서 네, 별로 없어요. 헌법재판소 그냥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만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해서요. 왜요?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결과. 그러면 더 정확히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론을 하면 됩니다. 여론조사하면 됩니다. 서울이 수도권인지 아닌지, 옮기는 것이 나은지 아닌지, 옮기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투표 충분히 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뭘 근거로 했는지는. 논리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한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관습법, 민법에서 관습법이 있다. 관습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민사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 예컨대 분묘기준권 뭐예요? 기존의 묘지가 있던 것은 설령 자신의 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묘지였습니다. 네. 우리 전통이니까 다 인정해 왔으니까 그거는 봐주자. 인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습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민사상에서 관습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법률로 다른 거 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판례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관습법을 부정하는 판례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어때요? 관습법 내용을 부정하는 판례 변경. 민법에서 관습법은 어떻게 인정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판례는 여성 정중원의 지위를 인정해야 되느냐는 문제에서 기존에는 그 관습법이라고 인정되었던 것이 남성만 정중원이라는 사실이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이제 기존의 관습법이 바뀌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래요. 핵심이 뭐예요? 법 개정이 있었어요? 뭐가? 판례가. 관습법이 언제 법적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언제 법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확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법관들이 하는 거예요. 법률로 한다고요? 진짜? 저는 의문이에요. 헌재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확신은 누구만 있어요? 헌재 재판관들만 있어요. 국민들은 아닌데.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는 조상이 없어요. 저는 천민 출신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묘도 없어. 나한테는 그게 법이 아니야. 근데 누가? 고귀하신 헌재 재판관들은 법이야. 나한테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제 아이폰에 따라서 가문 필요 없어. 아무것도 인정 안 해.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관들이 법률을 바꿔야 인정되고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관습 아니야 라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법관에 의한 판단, 재판이 결국은 법적 확신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헌법 개정이 필요해. 이거는 너무 나아간 결정이 아닌가. 이것을 나중에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이후 판결에서는 그 이후 이제 신행여수도 또 제2차 판결에서는 관습헌법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 도시 건설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3인의 헌법 재판관은 관습헌법을 부인했다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이게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에 관습헌법 사항이 아니다. 상당히 빈약한 논리죠. 중요한 헌법 기구, 행정기구가 중요한 부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면은 관습헌법이고 국회가 가면 관습헌법인 거예요. 헌재나 대법원은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재밌는 것은 독일은 통일하면서 재판소들을 옮겼어요. 근데 뭘로? 그냥 통일조약으로. 헌법 사안은 아니에요. 어디에 했어요? 법률로 했어요. 기관의 소재지가 왜 헌법 사안입니까? 기관의 구성과 조직과 권한은 헌법 사안이지만. 그래서 예컨대 뭐 행정재판소는 연방 법원으로 말합니다. 행정재판소는 뭐 라입치히에, 그 다음에 뭐 사회재판소는 키일에, 뭐 그 다음에 연방헌법재판소랑 연방대법원은 원래 이제 칼스루에, 카셀에 이제 이렇게 두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요. 왜요? 전 독일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근데 전혀 헌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할 것. 2006년도에 독일 연방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라고 하는 조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봐. 헌법 사안이네. 근데 재미있게도 제가 우습게도 그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못해요. 헌법 교수들이. 왜요? 내용을 알면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왜 독일은 베를린이 독일 연방의 수도라고 넣냐면 베를린이 파산지경에 됐어요. 파산지경에. 베를린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공사가 온통 베를린 전 지역에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할 당시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 헌법 조문에 베를린이 독일 연방의 수도임을 집어넣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정치권의 합의를 얻어내서 베를린을 베를린이 수도인 것을 헌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바이에른이 무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다 어디서 가요? 주로 남쪽 주에서 가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이에른 주에서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넣는 거지 헌법 사항이라 넣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헌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수들이 무식한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헌법 사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헌법 재판소 이 행정수도 이전 뒤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판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1로 세종시 옮기는 것 합헌. 근데 두 사람의 반대 의견은 무슨 소리야? 이거 관습헌법이야. 위헌. 근데 합헌 7명 중에 3사람은 관습헌법은 그런 건 있지도 않아. 없어. 라고 해서 3인의 부정 의견이 있었습니다.